맞게 그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비저너리 어워드 BTS, 에스파, 유재석, 윤여정, 최정남, 황동혁 감독. 기획의도를 봤을 때 얼마나 자극적일까. 아미들 화내겠는데요? BTS 좋아요. 네.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 컨텐츠 썰푸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K-컨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문장.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Do you know BTS? Do you know Squid Game? 이른바 신한류로 불리는 K-컨텐츠는요.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는 메가 트렌드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K-컨텐츠 트렌드와 2022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 차우진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2021년 K-컨텐츠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근데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컨텐츠다. 속칭 이야기하는 이제 국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과 자랑을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인지 아니면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타자에 의해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것인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게 K-컨텐츠에 대한 현재를 좀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K-팝이 붙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한류, 도대체 K가 상징하는 게 뭘까? 지역적인 것을 말하는 걸까? 혹은 정서적인 걸까? 혹은 시스템일까? 한류의 시작은 드라마였다고 알고 있는데 한 2009년, 10년대에는 K-팝, 아이돌 음악이 새로운 흐름을 또 만들었었고 지금은 다시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2015년부터 글로벌리하게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고 컨텐츠가 주도하는 어떤 산업의 구조 변화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컨텐츠가 글로벌 OTT라든가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서 인식의 전환도 생기게 됐죠. 네, 맞습니다. 한류라는 단어 자체 이제 한자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소소하게 일었던 어떤 흐름들 그것이 이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들의 어떤 진출을 통해서 소위 이제 K-팝 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자 그것을 묶어낸 어떤 총체적인 의미로서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통되기 시작한 네. 이제 2015년 뭐 기점으로 네, 해서 2020년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해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김태훈님이나 저나 할 일도 되게 많을 거예요. 곧 은퇴 아닙니까?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끝으로 은퇴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이들인데. 자, 2021년 트렌드를 한눈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CJ E&M 센터에서 비저너리 어워드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한 해 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어떤 키워드들을 추려서 거기에 이제 걸맞는 사람들을 선정한 그런 행사였는데 비저너리 어워즈는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카데미 시상식 아니면 그래미 어워즈 뭐 이런 것들이 그 전에 1년간의 성취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기술 분야에 대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연기를 잘하는 사람, 연출을 그쵸, 잘하는 그쵸. 사람, 촬영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 만든 사람. 네. 비저너리 어워즈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 순위가 없어요. 말 그대로 비저너리잖아요. 이 비전, 이 업계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상을 받는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제안을 하는 어떤 시상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엔터 키워드를 좀 나눠주신다면 네.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키워드가 어려워요. 원래 그래서 전문가 분야는 좀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탈영토주의. 탈영토주의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어떤 한계에서 이를테면 아시아는 아시아, 미국은 미국, 혹은 언어적인 장벽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벽들을 좀 깨트리는 사례들. 봉준호 감독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막이라는 1인치의 경계선이라고 네. 했던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넘어서는 시대가 이제 2021년에 있었다. 그런 네. 키워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예능 시대.
초예능 시대? 예, 기존의 예능 문법들을 좀 파괴하는 사례들. 일반인들이 출연해서 공감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다. 사실 그런 실마리가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기 방송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예능적 어떤 색채감이 굉장히 많이 더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반인들이 TV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네. 초예능의 어떤 그 형태의 새로운 포맷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존을 위한 공감.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공존을 위한 공간. 네, 이 키워드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경쟁을 하고 누가 1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아마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나 혹은 어떤 메시지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비전어리 어워드의 수상자들 선정된 6인의 그 2021년의 활약에 대해서 좀 네. 간단하게 먼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인 것 같아요. 음. 네. BT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미들 화내겠는데요. 하지만 정점 이후에 또 금방 넥스트가 있겠죠. 수습하시는데 정점 위에 다다랐지만 전 BTS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갑작스러운 고백은 뭡니까? 긴장했나 봐요. BTS의 핵심이 뭘까라고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팬덤. 팬덤. 네,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새로운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단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BTS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BTS가 어떻게 성공을 했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팬을 모으고 팬들과 교감을 했지라고 하면 결국에는 새로운 미디어, 뉴미디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네, 사실 라는 그래서 BTS가 이제 결성 초기부터 성장하는 과정 전체를 다 네. 공개를 하면서 네. 계속 그 팬들과 이제 주고받으면서 BTS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음악 그리고 음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탈룬트주의라는 키워드하고 맞는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거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이네요. 영어가 아닌 그 음악이 이제 빌보드 핫백에서 최초로 1위를 했던 곡 아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63년도에 사카모토 큐야 스키야키라는 네, 스키야키. 곡이었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습잖아요. 원래의 제목은 뭐 하늘을 보며 걷자 이런 제목인데 맞습니다. 미국 시장의 에이전트가 아는 단어가 사요나라하고 스키야키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스키야키라고 이름을 지어버렸다. 제목을 지어버렸다. 네, 여기서는 여전히 영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50년 이상이 지난 뒤에 BTS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의미로서의 어떤 탈영토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에스파입니다. 네, 에스파는 SMCU라는 새로운 어떤 세계관의 토대가 되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까지 SM 엔터테인먼트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컬처럴 테크놀로지, 네. CT의 개념을 좀 본격적으로 반영한 그런 팀이기도 해요. 좀 쉽게 풀어주시죠. 컬처럴 테크놀로지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문화라는 것은 뜨는 것과 망하는 것의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라는 게 그렇죠. 그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 실패할 그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혹은 분석을 해서 그 엔터테인먼트에 반영할 수 있다. 혹은 문화적인 어떤 요소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 문화 사업이라는 것이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값들을 집어넣고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라면
어떤 성공에 가까워지는 공식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다,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컨텐츠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열 몇 살에 들었던 음악을 평생 좋아하고 20살 때 봤던 엉엉 울었던 영화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메시지거나 경험인데 이런 경험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컬처럴 테크놀로지의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룹으로 이제 설정이 되었고 뮤직비디오라든가 뭐 앨범이라든가 싱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사실 그리고 에스파의 어떤 성공이라는 건 탈영토주의라고 하는 그 네. 부분하고도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앞으로 벌어질 일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비저너리 어워드에서 이제 에스파가 선정된 것도 좋은 어떤 성과를 냈지만 사실 키워드라는 게 넥스트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크다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데뷔한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올해 비저너리로 선정된 만큼 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아티스트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에스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가 있잖아요. 그 유퀴즈 같은 경우가 기존의 예능의 공식들을 다 파괴하거나 혹은 혁신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일상적인 얘기, 좀 더 평범한 사람들,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공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유재석 씨는 토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듣는 리스너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유재석 씨야말로 이 예능 MC에서 약간 비주류에 속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강점으로서 이제 작용하는 게 바로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가 레거시에서 개인으로 넘어오면서 개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도스토옙스키인가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걸작을 쓸 수 있다. 네. 자기 이야기를 쓰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어떤 특징이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에 가장 적합한 거죠. 그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다 하는 역발상의 어떤 그 포맷이 네. 이 유퀴즈가 다른 프로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어떤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자, 이 비저너리 어워즈의 또 한 명의 인물을 좀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인데요. 배우가 그것도 이제 아시아계의 여성이라고 하는 주류가 아니라고 평가되는 이런 위치에서 거둬들인 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의 성취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여정 배우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어요. 왜 윤여정이라는 배우에게 이렇게 좀 몰입을 하고 영향을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기라든가 이런 인생관 이런 것들이 사실 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일에 기초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수상소감에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네. 두 아들들한테 네.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배우는 정말 저쪽에 있는 완전 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로서의 연기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서 보여줄 것인가 이것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구현해낸 성과 결과다라는 것이 이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냥 던지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문직 네. 이라는 하는 어떤 네. 새로운 키워드를 자신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고 네. 그 일을 오랫동안 진정성 있게 해온 사람이 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열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윤여정 씨의 그 수상 최고의 어떤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또 하나는 비주류에서 주류가 된 것이 아니라 비주류 자체가 핵심적인 구심점이 되는 주류가 하나가 있고 비주류가 수십 개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류가 수십 개가 되는 그런 점에서 윤여정 배우가 보여준 성과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메이저가 될 수 있어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너만의 성과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바로 그런 것들, 해온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2021년에 비저너리 어워즈에 그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BTS와 이분이 같은 어떤 어워즈에서 상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탈경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연출한 CJ ENM의 최정남 PD입니다. 네, 줄여서 수우파. 네, 이 수우파 참 대단하죠. 네. 지금 수우파 열기가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은 경우 이제 여성들인데 그 백댄서라고 하는 어떤 용어로서 이제 자기 직업이 한정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백댄서라고 부르잖아요. 백댄서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앞엔 누가 있냐? 가수가 있거나 뭐 스타가 있어요. 그러면 스타 뒤에서 스타를 받쳐주는 사람. 물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댄서들도 전문 직업인이거든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굉장히 자기 개발적이거나 혹은 자기 일에 어떤 전문가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조명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케이팝이 좀 뜨면서 그럼 이 안무는 누가 짠 거야?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포착을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메시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 이제 드러내는 그 캐릭터가 시대적인 어떤 상황하고도 잘 맞물렸다 이렇게 또 볼 수 네, 있는. 맞아요. 네. (2021년은) 바로 이 드라마의 해였다라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6일간 모두 6개의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이 오징어 게임을 대표해서 이제 6명의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과 이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한 성공에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또 짚어주시죠.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의 구조가 한국에 나왔던 드라마나 영화들과 아주 크게 차별화되거나 완전히 색다르고 남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상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리어스해. 그런데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구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컨텐츠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시장이 작은데 이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엔터테인먼트만 강조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얘기만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섞였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만족한다.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네. 관객들에게도 선택받고 비평가들에게도 욕먹지 않는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인데 네. 그것이 이제 세계 시장에 갔을 때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서 이제 보여졌다. 네. 사실 오징어 게임의 성과라는 건 단지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 완성도 높은 컨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황동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흥행 감독은 아니었지만 되게 중요한 작품들 많이 만드셨거든요. 도가니, 네, 그리고 남한산성. 남한산성.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 질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도간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이라고 읽고 그리고 남한산성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라고 읽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의 현재라고 읽는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 만들어질 정도의 어떤 그럴 세계관을 수 가지고 있죠. 있으니까. 네, 이런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나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그 문제. 그것을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방식의 새로운 형식으로서 담아냈다. 결국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히트를 하는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앞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에 질문으로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상식이라는 건 사실은 그 상을 주는 곳, 그 주는 곳의 권위가 곧 그 상의 권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타임지가 뽑은 뭐 위대한 뭐 20세기 백인이라고 한다면 타임지의 권위를 빌려서 이제 그들의 어떤 위대함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비저너리 어워즈를 만든 CJ ENM이 K 컨텐츠에 어떤 영향을 지금까지 끼쳐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또 끼칠 것인가? 이 비저너리 어워즈라는 이런 시상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CJ ENM이 이제 드디어 레거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구나. 저는 레거시와 뉴미디어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레거시는 레거시의 책임이 역할이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CJ ENM이 정말 레거시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굉장히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무수한 성공이 아니라 무수한 실패가 있는 거거든요. 투자를 해서 잘 안 되고 투자를 해서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그 성과가 이제 막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모두가 돈을 벌면 부동산만 사는 시대에 이 문화에 과감한 투자와 그리고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깊은 이야기들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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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기존의 공식을 깨트리는 새로운 생각으로 전 세계 문화 트렌드를 선도한 2021년의 K 컨텐츠. 2022년에도 시대 정신과 미래에 대한 모색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좀 더 많이 만나보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